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우리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그 국가 식량 디자이너 우리 백혜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오늘 사람 아인지에서 1시에 지속 가능 국민밥상 포럼 주최로 네. 오늘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아니, 국가 식량 디자이너 사실은 호칭이 이거 예전에 하셨던 직책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네. 현입니까? 네. 현. 현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네. 현. 또 현 이것도 또 전국 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현. 이것도 현. 네. 또 소비자 시민 모임 농식품 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경기도의회 자치 분할권 분권발전위원회 위원 네. 또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무장 소비자학과 강사 하시고 계시는데 네. 보니까 본인을 대표하는 딱 앞에 호칭으로 국가 식량 디자이너라고 하셨어요. 이게 네. 뭘까요?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음.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시대에 돌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식량 자급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진국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해서 이 식량 자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해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 선진국이 먼저 돼야지 기본 중에 기본인 농업 선진국이 돼야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 농업 먹거리 분야를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그 자급률이라는 게 우리 국내 안에서 자급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쌀을 포함해서 다.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거를 이제 식량이라고 해요. 네. 심지어 이제 산에서 나는 임산물까지 다 포함해서 우유, 뭐 쌀, 곡물은 물론이고 이런 육류, 생선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식량이라고 하는데 이 식량 자급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해외에서 만약에 공급이 멈춰버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분 중에 한 분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면은 네. 이 윤석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양호관리법 네. 그 거부했을 때 네. 쌀이 너무 많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쌀이 너무 많아갖고 네. 농사를 좀 그만 져야 된다. 네. 말이 나왔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가 식량 자급률은 44.4%인데 그런데 왜 쌀이 남아돈다라고 하느냐? 네. 그거는 뭐냐면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만 가지고 우리가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100%가 안 돼요. 네, 80%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 거고. 그러면 왜 넘쳐나느냐? 나머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 있어요. 수입 쌀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는 남아 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밀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밀, 쌀 네. 소비량은 점점점 줄어들고 연간 1인당 약 63kg 정도 소비를 하고 네. 밀 같은 경우는 연간 36kg을 소비를 해요. 그런데 밀 자급률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네. 그러니까 거의 99% 밀가루는 거의 우리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각종 농식품에 사용되는 밀가루는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곡물 자급률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양곡관리법이 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식량 자급률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쌀 생산을 조금 더 줄이고 밀,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균형적인 자급률 관리를 위한 식량 안보법이 양곡관리법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냥 단순히 쌀 사고 안 사고 그거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식량 안보에 대한 양곡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근데 양곡 관리면 좀 이따 할 거거든요. 네네. 이건 간단하게 맛배기만 좀 하시고 네. 그 전에 그래서 국가 식량 디자이너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국가 식량 디자인은 이제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기후 위기 시대에 네. 지금 우리 국가 안보, 식량 안보 차원이 위험스러우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국가적인 차원으로 전반적인 도시하고 농촌을 아우르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 아. 도시 식량 디자인, 농어촌 식량 디자인, 그래서 국가 식량 디자인이 다시 리빌딩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다. 아. 그래서 식량 디자이너 백혜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럼 대표님을 식량 전문가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먹거리 전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농업 먹을거리 어. 식량 전문가. 그럼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정말 전문가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우선 첫째는 아마 기억하실 건데 네.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그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이 뭐냐면 본인이 검사일 때도 이야기하면서 네. 돈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굶눈이 불량식품 네. 너무 기준이 높다. 못 먹게 할 게 아니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량식품이라도 먹고 죽을 거 아니면 그거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 이야기 하던데 이거 식량 전문가로서 어떻게 혹시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대선 후보로서 정말 무식의 아, 그래요? 극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국가의 역할은 뭐예요? 스웨덴에서 그러잖아요. 국가는 국민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지국가들은 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민생이 먹을거리인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접근성하고 그걸 기본권으로 보장해줘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거를 뭐 자유, 선택권 없는 사람이라도 이 부정식품이라는 용어를 꺼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관리를 안 하겠다나 다름없는 거예요. 국민의 건강은 내팽개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뽑으면 안 된다. 아, 근데 예를 드는 게 아주 극단적인데 네. 그러면 굶겨 죽을 거야?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죽는 거 아니잖아. 그 정도는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논리는 어떻게 우리가 비판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요. 네. 이렇게 먹을거리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복지체계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돼요. 뭐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안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이 먹을거리로부터 돈이 없어도 소외받거나 그 건강하지 못한 먹을거리를 먹음으로 인해서 질병 상태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거리에 대한 복지를 촘촘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을 내다보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복지 체계를 촘촘하게 하겠다라고 해야지. 이거를 그냥 시장에서 알아서 돈 있는 사람은 친환경, 유기농, 고급 식자재 사라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그걸 사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그 국민을 내팽개친 거고 또 하나는 그냥 대기업 논리예요. 이 기업들이 그냥 지금 양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팽개치고 오로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해라 이런 거나 다름없어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네. 뭐냐면은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잖아요. 예, 가격을 예. 그대로 하고. 맞아, 예. 그런 그게 이제 요즘 용어로 슈링크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네, 네.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맞아, 예.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국제적인 또 문제가 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긴다고 하면서 정부는 전혀 방임하는 거네요. 그냥 우리는 그렇죠. 신경 안 쓸 테니까 네. 그냥 시장에 맡길 테니까 그냥 싸게 해서 버릴 거 줘 막 그런 거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 한 그럼요.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동체의 문제가 다 되니까. 그렇죠. 가족, 친인척 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네.
이 공공 의료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 당시 이제 10%였어요. 공공 의료 서비스가. 네. 그게 이제 2005년도 그때인데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공 인프라를 많이 확충했고 그 덕분에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K 방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잖아요. 아, 그렇죠. 네, 공공의료 역할이 굉장히 컸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공공식료라는 그런 개념, 먹을거리는 공공재예요. 사유재가 아니고 그냥 시장재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아, 먹거리를 이제 공공재로 봐야 된다? 그럼요. 네. 이제는 돈이 있으면은 친환경 유기농을 먹고 돈 없으면은 부정식품을 먹어야 되는 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이런 형태 후진국으로 다시 떨어지려고 하는 나락으로 추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절대 우리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은 먹을거리를 공공재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텁게 보장을 해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생산은 안정적으로 네.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해주고 있고 우리 소비자는 값싸게 식재료만큼은 원자재잖아요. 네, 네. 원 식재료만큼은 값싸게 사서 그걸 식당에서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할 때는 사람이 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거는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는 그럼 올려라. 더 퀄리티를 높이려면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형태로 시장의 논리하고 이 공공의 논리하고 같이 두텁게 복지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그냥 알아서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 선택해서 죽지 않을 거니까 그거 먹어라. 그러고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국가의 의료비라든가 이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게끔 되는 거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네. 미국 같은 경우 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식료품은 굉장히 저렴하다 네. 들은 것 같은데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진도? 그러니까 원자재는 좀 그러니까 값싸게 그게 민생하고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아, 참.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농수산물 하면은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막 그 요동을 치잖아요. 네. 그럼 한쪽에서는 밭을 갈아엎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냥 그대로 비싸고 이렇게 이제 생산지하고 소비지의 가격이 불균형을 네. 이루잖아요. 그것도 후진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일제 잔재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럼요. 가까이 있는 가락시장 여전히 경매 시스템으로 거기가 가격을 공적인 공공도매 공영도매 시장, 공영도매 네. 시장이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데 아니에요? 공영도매 시장이니까 네. 우리가 공영하면은 좋게 보잖아요. 네. 좋게 공공성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 가락시장에 대기업의 주주들이 네. 들어가서 도매업자들? 네, 도매법인 경매회사를 어. 운영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럼 공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느낌이. 그러니까 가락시장은 공영도매시장인데 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경매회사들은 다 대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이고 네. 이제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호방건설, 네. 고려제강 이런 데가 대주주예요. 그럼 보통 생산지라든가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원래 생산지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게? 생산지들이 뭔가 좀 더 많은 그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공공성을 강조해갖고 보여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공영도매 시장의 그러니까 설립 목적을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네. 국가의 물가 안정이죠. 네.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생산자, 소비자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 경매회사의 배를 배분리하는 독점적 수탁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야, 이 주제만 얘기해도 얘기거리가 굉장히 많겠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국가 식량 디자인으로서 네. 단순하게 생산을 해서 자급률을 높이자 이런 게 아니라요. 생산, 유통, 소비 이렇게 분절돼 있는 생산, 유통, 소비를 하나의 가치 사슬로 연계해서 이걸 같이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 핵심이 공정 유통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이 말하는 식량 디자이너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럼요. 거네요. 네. 예.
알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단 윤석열 후보일 때 네. 불량식품 얘기를 좀 제가 궁금해하고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네. 싶었고 또 하나는 대표님이 원래 머리가 좀 기셨는데 지금 되게 짧으신 이유가 네. 제가 찾아보니까 삭발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4월 삭발을. 3일 날. 금년도. 네. 아니요, 작년이죠. 작년인가? 작년 네, 그쵸? 네, 4월 3일 지금 제주 4.3 네, 눈물 그때, 흘리시면서. 네, 그때 삭발을 했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아직은 안 했고. 네, 그것도 1호가 네, 그쵸. 대통령으로서 첫 거부권 1호로 할 게 없어서 우리 식량 안보에 해당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이거는 민생 중에 민생인데 민생을 걷어차고 그리고 가장 존중받아야 될 분들 중에 한 분인 농민의 그 애타는 심정을 깡그리 밟아버리는 그런 처사다.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상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적인 국가로 추락하기 위한 방아쇠를 당기나.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삭발을 하려고 마음 먹었고요. 삭발을 하면서 그 농민들의 제가 이제 현장을 자주 다녔는데 네. 농민들이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현장까지 찾아와서 목소리를 들으러 현장까지 내려온 이 가락시장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시 농산식품공사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현장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반영을 해서 이게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그 전문의원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저의 손을 꼭 붙잡아 그럼 주셨던. 이게 머리 깎으신 거는 네. 어떤 직분의 신분으로서 머리를 깎으신 거예요? 전국농업인위원회 부위원장. 아, 네, 농업인위원회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네. 그래서 지금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는 네. 이런 분노, 농어민 그겁니까? 아니면은 이 순간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데 아이, 그런 거 그 없죠. 아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까? 네, 네. 아. 일단 삭발을 하기로 거기에 네. 이제 저항의 표시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여성이 삭발하는 거는 그러니까. 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이제 저항의 표시로 하기로 마음 먹었던 거고 이제 머리가 잘려 나가면서 그 이제 농민들의 애타는 그 심정 그리고 쌀을 그 농식품부 앞에다가 쌓으면서 이래도 너희들이 농식품부들이 농민들을 위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홀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교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혹시 또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4월 말에 거부권을 행사했죠. 이거를 이 표풀린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현실을 들어서 사게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야, 이름도 재밌어요. 남는 쌀 강제 매수법.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현행법에서는 그냥 이 시도지사가 매입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매입한다라고 강제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보면은 쌀이 3에서 5% 정도 초과됐을 때, 혹은 쌀값이 5%에서 8% 떨어졌을 때 이걸 기다리지 말고, 사실 지금도 쌀을 사게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네. 막 기다렸다가 사니까 딱 무조건 이 기준을 충족하면은 무조건 사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곡관리법인데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네. 이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는 근본 취지를 우리가 뭐든지 이제 사안을 잘 판단을 하는 근거는 그 목적, 취지, 네. 원칙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되는 네. 거예요. 양곡관리법의 이 취지라고 하는 거는 이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식량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니까. 그래서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임하려면은
제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느 네. 정도 가격을 보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죠. 네, 모두가. 지을 수가 없죠. 그쵸. 손 내놓고 계속 지금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농사 지으면 지을수록 빚에 허덕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땅 팔고 다른 거 그냥 다른 알바하는 게 다른 직장 구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들이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농민, 농경지, 제도와 정책 이 삼박자를 잘 갖춰서 식량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이 양곡관리법인데 이 양곡관리법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뭐를 했냐면은요. 이걸 이제 잘 파악을 해서 통계를 잘 내서 네. 이 소비량에 맞춰서 쌀 생산량을 좀 줄여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논에다 다른 작물을 심으면은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예. 그게 이 양곡관리법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쌀값이 폭락을 하게 된 네. 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됐는데 네.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안정화됐어요. 네,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폭락을 했냐면은요. 사실 요번에도 이렇게 뭐 24%막 폭락 22,000대 이거 문제가 커지면서 사실은 더 문제가 된 건데. 근데 이 폭락하게 된 원인은 네.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을 개입해서 폭락할 조짐이 보이면 빨리 이거를 그쵸. 정부가 개입해서 격리를 해줘야 돼요. 네. 공공 수매를 해가지고 네. 창고에 한다던가 하고 창고에 있는 거는 뭐 다른 형태로 네. 그 전통주를 만드는 그런 원료로 빨리빨리 방출을 한다던가 네. 이렇게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어요. 내비로 둬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상기해야 될 게 다른 물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다른 물가는 치솟으니까는 쌀만큼은 떨어뜨려 버리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쌀값이 왜 이렇게 싸? 쌀값은 싸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이슈를 덮으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농산물은 올라가는데 쌀값 떨어뜨려갖고 이슈를 덮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싸지니까 싸면 좋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당장 싸게 구입할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없어져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 계속 우리 외국에서 사오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또 들여다봐야 돼요. 싼 값으로 사오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그 수입하는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표님 근데 지금 계속 식량 안보라고 하셨는데 네. 요새 보니까 식량 안보라고 말을 쓰기도 식량 주권이라고도 쓰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안보와 주권을 좀 다르게 구분하던데. 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식량 주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우리 농민의 권리라는 그런 차원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생산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소비자도 식량 주권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안정적으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종자 있죠. 네. 외국 종자가 아니라 우리의 종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우리의 국가의 권리, 농민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인 그런 형태가 우리의 주권,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거고, 단순하게 식량 안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 외에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공급해오는 거. 공급해오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그거는 이제 일반 평상시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국내 외국 수입산 포함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원의 이 식량 공급을 식량 안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식량 안보도 사실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 공급이 그렇죠, 끊기면은 네. 바로 그냥 안보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 안보가 아니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주장해야 되는 게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 저는 지금 한반도 상황이 위기 상황이니까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식량 안보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농업에 종사하고 우리의 생산량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가려면은 식량 주권에 대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네. 근데 지금 우리의 식량 자급률이라는 거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급률. 네. 그럼 되게 불안하네요, 좀. 불안하죠. 굉장히 불안한 거죠. 40.4%밖에 안 되니까는. 네.
야,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 네, 농업 우리가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라든가 네. 프랑스 하면은 농업 강국이잖아요. 네. 자급률 100%죠. 100%? 네. 어. 곡물 자급률 같은 경우는 거의 100%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자급률이 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토마토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지중해 네. 이런 데 기후를 활용해서 스페인에서 대부분 토마토를 수입을 해와서 갑자기 스페인에서 이번에 이제 그 온실에서 토마토를 농사를 짓는데 한파가 와가지고 이 농가들이 토마토 농사를 못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영국에서는 이제 토마토를 판매할 때 몇 사람한테만 몇 개 한정해서 판다. 네. 이런 이제 토마토 파동이 오고 이랬었었죠. 우리가 극단적인 막 예를 들 때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 지금까지 사례 중에 우리가 식량을 이렇게 뭐 해외에 의존하고 하는 걸로 인해서 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사례가? 대한민국이?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물가 안정 정책이라는 차원으로 네. 이제 기재부가 승인을 해서 농식품부가 국영무역을 해왔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지 한반도의 위기 상황 지금 전쟁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기를 만들고 있죠, 보니까. 네,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같이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이 판단하실 때는 지금 대한민국 현재 2024년 그 1월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식량 문제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식량 위기가 이제 만약에 도발이 되네. 지금 계속 저렇게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막 이러는데 곧 올해 안에 미국에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 안에 전쟁이 맞아요. 일어날 수도 해외에서는 있다. 방송이 나와요.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식량이 외부에서 조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곤란을 겪고 버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버틴다 해도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있는 걸로도 몇 개월 버틸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개월은 버텨요? 버티죠. 몇 개월은 버텨요? 3개월 버틸까요? 3개월? 비축해서 3개월 버틸까요? 하여튼 44.4%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게 이제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니까요. 그럼 굉장히 어때요? 불안한 지금 구조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네. 거의 모래성 같이 잘못하면 그냥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네. 그렇죠. 외국에서 식량이 조달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남한산성에 피신해서 거기 투쟁을 벌였던 그거하고 똑같아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식량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항복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거를 정부에서는 왜 몰라요? 모르나요? 왜 어떻게 대처가 없어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평화고 아니 평화가 경제고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방지해야 돼요. 예,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우리의 식량, 이 안보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죠. 이래서 진짜 국가에서 대표적인 무슨 식량 디자이너가 진짜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국회에도 있어야 되고. 모두가 우리 국민이 지금 저렇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가짜 뉴스 프레임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그냥 엄청난 소름 끼치는 말로 뭐 혈세를 들여가지고 남는 쌀 무조건 매입하는 공산화법이다 이런 말까지 예.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절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정말. 아니 먹을거리 관련해서는 저한테 물어봐 주시오. 그러면 정부에서 제가 애정여하겠습니다. 애매한 거 정해주는 여자 애정여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쌀을 많이 사들여요. 농가를 위해서. 그럼 쌀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이 농식품의 부가가치율이 있잖아요. 부가가치율이 80% 정도고요. 반도체가 67%, 자동차가 70%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농식품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반도체나 자동차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해서 판매하니까 부가가치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이 쌀을 부가가치를 높이는 형태로 수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뭐냐면요. 우리의 전통주 굉장히 우수하잖아요. 네. 외국에 있는 와인, 뭐 일본의 사케 이런 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좋은 쌀로 우리 K 알코올, 네. K 술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이 남아돌지 않아요, 절대. 아, 나오지 않아요? 남아돌지 않습니다. 40만 톤, 45만 톤을 주기적으로 수입을 해오고 그 수입해온 쌀 누가 써요? 그거 다 막걸리 이런 회사에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쌀을 쓰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도 우리 쌀을 사용하는 그런 막걸리를 많이 구매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막걸리를 많이 개발해서 네. 지역산 쌀을 그 지역에 소재에 있는 그 양조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그걸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 네. 고민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방법이 많아요. 네, 아, 참. 그래서 전문가랑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중심으로 해서 이 쌀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좋은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 경진대회. 대한민국 K 레시피 경진대회를 대대적으로 하던가. 그리고 그 이제 쌀 가지고 도시에서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햇섭 인증을 받은 데에서만 그걸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예 도시에 햇섭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쌀 가지고 가공을 해서 누구나가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던가.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아, 대표님 진짜 네. 이쪽으로 뭐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 딱 말씀하실 때 막 이 분노와 함께 분노와 함께 열정, 이 뜨거운 열이 네. 이게 막 느껴지네요, 진짜. 아니, 막 한이 느껴져, 한이. 그쵸. 네. 아니,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아, 근데 대표님은 근데 본래부터 농업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우선 대학을 보니까 서울대 농대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혹시 성적이 좀 부족해갖고 서울대 가고 싶은데 성적이 좀 안 돼갖고 농대를 가신 거예요? 아니면 정말 농업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아, 사실은 제가 미생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미생물? 네. 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생물에 너무 심취해서 미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미생물 영역으로 가고 싶다라고 고3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진로 상담을 하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미생물의 원조는 토양이다. 아, 보이지 않는 흙, 그 한 스푼에 어마어마한 미생물이 있다.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경외감을 막 네.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어딜 가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 농대 가라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보는데. 보통 미생물 하면 왠지 의대 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네? 네. 예. 그래서 농업 쪽으로.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자연 친화적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생태계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제 여러 개 고르잖아요. 고르는 네. 것 중에서 제가 와. 보니까 좀 융복합적인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를 고르는데 그 당시 이제 잠사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졸업은 천연섬유로 네. 졸업을 했는데 들어갈 때는 잠사학이라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누에고치 곤충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실크라는 우리도 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뽕나무라고 하는 식물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보니까? 보니까 제가 좀 융복합에 또 관심이 네. 많아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하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의료 쪽하고 네. 연계가 돼 있겠더라고요. 이 곤충, 네. 이 누에고치가요. 누에고치가. 네. 그래서 이거 참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도전하는 게 있거든요. 네. 뭔가 새롭게 내가 이걸 해서 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그래 가겠다라고. 그래서 장학금 타고 들어갔죠. 그럼 거의 그냥 대학 때부터 공부하던 게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네요. 어찌 보면 다, 그렇죠. 그쵸? 네, 제가 중간 이렇게 다른 거 없이. 보통 자기 전공 관계 없이 다른 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제 삶을 좀 따라가는 게 뭐냐면은 대학에서는 이제 농업을 전공했는데 제가 네. 결혼을 좀 일찍 하다 보니까 네. 일과 가정 양립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당장 삶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사회 운동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일과 가정에 양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저는 또 이렇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우리나라 한국 베이비시터 협회를 처음으로 또 창립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베이비시터 네. 협회. 네. 오. 그래서 또 저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또 알아야지 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석사는 네. 영유아 교육을 전공했어요. 아, 영유아 교육. 네. 그리고 이제 이 영유아 교육을 위한 일자리 창출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베이비시터 협회들을 많이 양성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와 아이들의 정서 문제 역시 농업이다 텃밭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텃밭을 많이 어린이 텃밭을 보급하기 시작한 거죠. 아, 어린 텃밭. 네,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직접 텃밭에서 뭘 이렇게 잘 기를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죠. 흙을 만지고 네, 밟고. 그럼요. 도시에서 아이들의 정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 텃밭, 도시 농업, 그러니까 다시 도시에서의 농업으로 되돌아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으로 접목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도 제가 공부했어요. 그러니까요. 와, 그럼 하여튼 인생이 거의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다. 네. 이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는 문제가 풀리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내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백 대표는 아이디어 뱅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종합돼서 네. 이 책을 내셨어요. 이 책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다중 위기 시대 국가 식량 디자인. 네.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공공식료를 말하다. 아까 음식은 공공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마지막으로는 우리 공공식료 시스템이라는 걸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있는 용어예요? 아니 없어요. 공공식료 시스템. 네. 이게 뭡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공공의료에 이어서 네. 이제 이 기후위기, 다중위기 시대가 도래하니까 이 음식도 먹을거리도 공공재로서의 그 가치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럼 절대 비싸면 안 되겠네. 그렇죠. 네. 식료의 개념. 그러니까 식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치료의 개념인 거잖아요. 음식으로 치료를 한다. 과거에 이렇게 정치를 할 때는 식료, 의료할 때 식료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의료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질병이 나타났을 때 많이 처치를 하거나 물론 이제 보건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예방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늘 먹는 음식을 잘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먹게 되면은 이게 사회적인 의료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그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뭘로 해요? 음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전체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의해서 공공식료 개념으로 이게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핵심이 이제 먹을거리가 공공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농업도 공공농업. 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에게 기본 소득도 드리고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농산물 원가도 공개하고. 네, 공개하고. 네. 지금 원가 공개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도매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다 공개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경매 가격이 공개되는 거지. 경매 가격이? 네,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산물을 나 얼마 받을 거야라고 농민들이 가격을 결정을 못 해요. 그냥 가락시장으로 올려 보내면 거기서 1kg에 대파 한 단에 100원이요. 그러면은 100원인 거예요? 100원인 거예요. 끝. 그러면 기준이 없이? 없어요. 매번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원가 공개하듯이 저는 농산물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어요. 네. 이 토지 임대료라든가 그리고 이 농자재 값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해서 공개하자 이거예요. 그럼 공개하는 게 생산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죠. 생산지에도? 그렇죠. 소비자한테도? 그렇죠. 그럼 소비자도 알 거 아니에요. 이 유통 단계를 보고 그러면 이게 적정 가격이다. 알게 되는 거고 소비자에서의 가격이 그 소비자분들도 내가
그 구매한 가격이 농민한테 가면 좋은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농민도 나는 100원에 팔았는데 소비자는 10,000원에 샀다. 이거 황당하네. 황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도 좀 투명한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 모든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먹을거리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게 공공식료 시스템인데 생산의 공공성, 네. 그 다음에 공영도매 시장의 공공성 강화. 이게 이제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나가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단계가 안전하게 다 추적이 돼야 되는 거죠. 추적, 건강하고 안전한 이 시스템이 생산, 유통, 소비까지 추적되는 그런 시스템. 지금 이런 시스템이 그러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있는데 그게 네. 사적으로 운영이 되고 다 단절이 돼 있는 거죠. 중간중간이? 네,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게 연관이 되고, 이게 공공신료 시스템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온라인, 오프라인, 이게 다 촘촘하게 모세혈관처럼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계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요? 그런 연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못 하거나 그거에 머리 아프거나 그리고 공영도매 시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그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어떤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근데 그게 현실 가능하게 한 거예요? 가능하죠. 그래요? 현실 가능하죠. 왜냐면 이 불가능하니까 혹시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아니에요.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 가능하죠. 확실하게 의지만 있으면. 그럼요. 국회에서 의지가 있고 정부가 의지만 아니라, 있으면.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소비자분들, 생산자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예. 가락시장의 공영 도매시장이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유통의 공공성이 돼야 된다. 소비자는 다 외치고 있고, 심지어 전라남도에서 서울시하고 MOU 체결해서 가락시장의 전라남도 공판장. 그래서 전라남도가 직접 참여해서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매회사가 아니라 직거래 동회상을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오세훈이 들어서면서 안 해.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네. 기득권 카르텔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이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일 때, 오세훈 시장일 때 지금 다 관여하고 계세요? 양쪽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박 시장님 계실 때 이제 이 유통의 혁신 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 들어서면서 이제 제가 전문위원 이제 임기 만료로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고 이제 저는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이걸 이제 누군가 특히 이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임기 내에 이것만큼은 해결하겠다. 그 의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소비자들, 생산자, 유통자, 유통 소비 하는 분들이 저는 위원회를 만들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유통혁신위원회를, 공공시스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생산 영역의 공공화, 유통 영역의 공공화, 소비 영역의 공공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같은 한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거를 타 유튜브로 공개하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늘 브리핑하고 그렇게 해서 바꿔낼. 오세훈 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크게 이슈가 된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박원순 시장 때 도농상생 공공급식 그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산지하고 직접 연결해갖고 하는 거. 근데 그거를 제동을 막 건다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요번에 작년 9월달에 기사 보니까 이제 사실상 이건 끝났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럼 이제 서울시는 지금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없앤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까? 그렇죠.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우선 이 공공급식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 공공급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교급식 체계하고 다르게 어린이집. 네, 그러니까 유치원은 학교 체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렇지 않죠. 보육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급식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이제 개념으로 아주 좋은 건강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처럼 공급하는 별도의 이제 공급 채널인 건데요. 생산지를 바로 연결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도농상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송파구하고 안동하고 MOU 체결하는 거예요. 도시의 소비지하고 생산지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생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 그래서 송파 공공급식 지원센터, 안동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이제 송파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뭐 복지관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안동에서 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조달해 주는 걸 이 송파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또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안동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이 식재료 검사를 하잖아요. 네. 이게 오히려 안전해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오세훈 씨에서 이거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식자료 품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격 편차가 크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송파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도 그 어머님들 유치원 어린이집 네. 원장님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과거에는 그냥 사적으로 그냥 공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원하는 곳에.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도농상생 공급식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보면서 그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의 이 만족도도 높고 어머님들의 오. 만족도도 높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학부모님들 이제 그 안동으로 내려가서 체험도 가능하고 그럼 문제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좀 품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 무조건 그건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서 돌아가고 이게 점점점 만족도가 높으니까는 당연히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확대해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건 전임 시장의 치적이다라고 하고 그거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는 야, 너무 졸렬하네. 다른 이유가 없어? 정말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막았을까요? 정말 무슨 부작용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작용이 뭐가 있어요? 전 모르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게 네. 좋으면은 그 승계해서 잘하면 나의 업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하고 좋은 건데 박원순 지우기 하려고 박원순의 업적이니까 지워버린다.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 굉장히 공익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근데 이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송파 공공급식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안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 학부모들이 막 서명을 하고 들고 일어나고 아, 오히려 부모들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막 그랬는데 이제 송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 안 들어와서 그런다 어쩔 수 없다 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거기서 전체 다 갖고 와서 여기서 다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의 다른 방편으로 그 전에는 그랬었어요. 이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센터 공공급식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서 그냥 기존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권을 줘야 된다. 사적으로 여러 가지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자유를 줘야 된다. 자유를. 네. 비슷하네. 아까 윤석열 그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부정식품 선택권 줘야 된다라고 했듯이 똑같아요. 이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 줘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 사이에 자기들 그냥 지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는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냥 학교급식 체계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도농상생 없어요. 그런 게 없네요. 학교급식 지원센터, 그러니까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요. 친환경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농산물 들어가는데 일반 농산물 어느 농산물 들어가는지 아세요? 일반 농산물 가락시장에 있는 도매법인들에서 네. 거기에서 조달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그 도농상생 공급급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후쿠시마 관련된 농산물 같은 건 들어올 위험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잘못하면. 그런 체계가 되면은 그렇죠. 랜덤으로 공영도매 시장에서도 늘 랜덤으로 조사는 해요. 전수조사가 안 되는 거죠. 네. 랜덤으로 조사를 해요. 음.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농상생공급식은 그 지역산,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송파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도 이거를 조사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아주 큰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전체 국가 식량 디자인 속에 이것도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화가 나네. 그럼요.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시장 하나 잘못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기본 중에 기본인 농업하고 먹을거리에 대한 정책, 제대로 된 정책 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만 알면 하나 알면 열을 알아요. 아, 그래서 우리 지금 백혜숙 그 대표님께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좀 큰일 하시려고 하시는데 보니까 지난 총선에도 나온 적이 있으세요. 네, 나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 27번 몇 번이죠? 아, 제가 민주당에 네, 더불어시민당. 아닙니다. 아닌가요?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네. 네, 민주당 17번 맞아. 후보였었는데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게 더불어시민당이 됐죠. 네, 그래서 제가 밀렸구나. 그쪽으로 옮겨갖고 제 앞으로 이제 10분의 1번부터 10번 받으신 10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27번으로 뒤로. 밀렸고 17번까지 됐죠. 네. 그때가 양경수 의원까지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카메라 찍는 분이 좀 안 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달라요, 실물하고. 네. 실물은 사실은 뭐 얼평이 아니고 아주 우리 호감형이신데 이 사진은 좀 너무 그렇죠. 다른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같죠. 이거 완전히 이 카메라 찍은 분이 혹시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이 그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슨 그래서 저도 사진이 별로 안 나왔다. 아, 그렇지? 아, 그래서 요번에 또 비례 도전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도전해야죠. 네. 궁금한 게 도전하실 거죠? 네, 도전해야죠. 기회가 오면 도전해야죠. 근데 제가 비례 제 머릿속에는 저는 비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비례는 다 밀실에서 그냥 지도부가 자기들 사람 심으려고 하는 거야. 막 그런 저는 의심이 있거든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국회에 가갖고 이런 일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되려고 그래. 그래서 민주당에 비례 신청을 했어. 근데 그게 정말로 받아들여져요? 제대로?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어떻게 투표를 했냐면은요, 비례. 혹시 민주당에 좀 선이 있으세요? 줄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강력한 우리가 줄. 흔히 말하는 그런 개념은 저는 없었고, 오로지 그 네. 유통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생산, 소비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열정 하나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런 정책 가지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출마를 했었던 거고,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당원하고 국민 참여 심사단 분들의 투표를 우선 받았어요. 아, 저번에요? 네. 아,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네네. 오. 당원 50%, 국민 참여 50% 그래서 그때 이제 국민 참여가 당을 떠나서 누구나가 내가 국민 참여 심사단이 될게요라고 내가 등록을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제 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러고 나서는 당원하고 국민에게 몇 표를 받았는지는 몰라요? 다 무시되고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네. 후보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분들은 알고 있겠죠. 아, 비공개로 그러면은 하고 민주당에 요번에 비례로 받아준다.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순번은 몰라요? 이제 일단은 순번은 정하지 않고 당원하고 국민들께서 1번부터 이제 25번까지 그러니까 투표를 막 하는데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이분이 우연히 됐으면 좋겠다라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딱 취합이 되는데 가장 많이 받은 분부터 1번부터? 네, 있겠죠. 네. 그건 맞는 거예요? 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1번인 건 맞는 거예요? 1번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받은 분부터 이제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1번부터 딱 이렇게 나오죠. 네.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구, 그다음에 25번째는 누구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번호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야 그게? 번호는 아니고 그냥 25분 올라오세요. 그러고 한 다음에 그다음에 25명 중에 이제 순번을 순번 누가 정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럼 국회의원들 아. 포함해서
해서 그럼 거기서 좀 중앙위원이라고 거기서 하는- 뭔가 좀 부조리가 있네. 있을 아니, 수 있겠네. 거기에서는 이제 엄청 눈치를 보시네요 지금. 가시려고 하니까. 부조리라기보다도 네, 네. 이제 알게 모르게 이 후보 밀어야 된다라고 이제 서로 문자도 하고 모두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앞에 뭐 시민들이 많이 추천하는 건 의미가 없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비례대표는 좀 이제 우리 국민이 지역구 의원을 직접 뽑듯이 비례대표도 직접 뽑는 K 오디션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최근에 기사 나왔어요. 네. 지금 민주당 이번 비례대표는 말 그대로 K 오디션처럼 네. 예전에 열린민주당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이번에 발표가 비슷하게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게 더 했으면 명확하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비례를 어떻게 뽑는지를 몰랐는데 그냥 비례 뽑는 데까지는 당원 국민 50대 50을 했는데 순번 정하는 데서는 이제 좀 명확하지가 않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네. 네, 중앙 의원분들이 이제 투표를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오늘 백혜숙 그 대표님 모신 거는 그 식량 전문가로서 제가 여쭤보신 것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이번 민주당 비례. 그럼 시간이 일정이 어떻게 돼요? 지금 벌써 한 아직 한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선거제도 자체가 어떻게 하겠다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지난 총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선? 네,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연동형으로 간다, 준연동형으로 간다, 아니면은 이제 권역별, 병립형 권역별 비례로 간다, 뭐. 그래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지금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준이 없으니까. 네, 좀 아쉽네요. 지난번 네. 준연동형 때도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이제 1월 말 다음 주, 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나와야죠.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 꼭 하셔야 돼요? 왜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하게 되면은 지금 꿈꾸시던 것들을 실제로 법제화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빠르게 할 수 있죠. 이 망가진 것들을 함께 혼자서가 아니라 저를 지원하는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럼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 방송을 보시고 백혜숙 대표님 진짜 멋있다. 농업 식량 디자이너로서 저런 꼭 필요해 했을 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우리 백 대표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나 이제 나중에 국민 참여 투표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맞아. 기본 중에 기본인 이 먹을거리, 농업 전문가, 식량 디자이너가 한 명 필요하다. 우리 국가 식량 디자이너. 그래서 나의 식량 디자인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면 참여를 해서 뽑으면 되는구나.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뭐예요? 비례 순서가 뒤로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투표를 해주시면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죠. 그렇구나. 국민께서 많이 투표를 해주신 후보가 1번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니까 많이 투표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제가 앞번호로가 돼서 네, 국회로 갈 수 있게 되고 함께 우리 국가 식량 디자인 나의 식량 디자인 그래서 먹을 것만큼은 제가 뭐 돈이 없고 힘들어도 정말 건강한 한 끼는 보장이 된다. 건강한 한 끼가 보장되는 기본 사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진짜로 뭐 결정이 되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좀 단합해갖고 뭔가를 해야 됐다. 그때쯤에 한 번 좀 더 오셔가지고 같이 방송하시면은 좀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혜숙 대표님 지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가 식량 디자이너 우리 백혜숙 대표님 모셔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주제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시고 마치시죠. 네. 우리 사람 ING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만들어주신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 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보다는 좀 더 준비되어 있는,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공약이. 네, 네. 그 공약을 보따리를 확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내 삶이 바뀌는 건강한 한 끼로 내 삶이 바꿀 수 있는 희망찬 대한민국의 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가능합니까? 그럼요.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에 돌아와서 오늘 3월이 마지막 이슈로 만나고요. 오늘 백혜숙 대표님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깐 쉬시면서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자, 핸드폰을 여시고 시청료 입금을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5분 후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청료를 또 네.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또 강요하고